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치매센터장 천상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의 정의 그리고 진단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의 정의와 진단 기준, 그리고 인지기능의 영역과 치매의 증상, 그리고 치매의 진단, 마지막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통해서 치매를 정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치매의 진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의 정의와 진단 기준입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의식주 생활, 즉 먹고 입고 씻고 생활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외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것, 집안에서 예를 들자면 TV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사회활동이나 혹은 경제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을 이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미의 활동을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씻고 식사는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예전에 할 수 있었던 다양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건 물론 일상생활 활동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상생활 활동이 장애가 인지기능의 저하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치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치매란 어떤 하나의 질병, 특정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입니다.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 루이소스체 치매, 그리고 전두 측두엽 치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들은 뇌가 서서히 퇴행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하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뇌혈관의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뇌 부위의 손상 때문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 이외에도 다양한 신체적인 질환들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치매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치매의 증상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기억장애입니다. 기억장애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내가 건망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나타나는 그 기억장애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치매에서 나타나는 기억장애와 사소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망증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망증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소한 것을 잊어버리고 상황의 부분만을 잊게 되거나 그 힌트를 주면 그 대부분의 기억을 다시 되돌이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장애는 비슷하거나 전체적으로 호전되는 경과를 가지고 또한 기억 이외에 다른 인지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치매에서 나타나는 기억장애는 집중해서 들어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황 전체, 일부가 아니라 그 상황 전체를 잊어버리거나 힌트를 주어도 다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악화되는 경과를 가지고 기억 이외의 검사 소견에서 다양한 인지기능 영역의 이상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활동에 지장이 있고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장 흔한 기억장애를 건망증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관적인 인지저하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상태가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혹은 보호자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호소를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말은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인식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을 때 인지검사의 기준 혹은 수행은 정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관적인 인지 저하의 경우에는
수년 동안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 없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치매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로 경도인지장애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가 되기 전 단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는 아니지만 검사를 통해서 병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만 알게 되거나 혹은 아주 가까운 사람만 알게 되어서 점차 진행해서 다른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요. 때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매의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도인지장애의 양상도 다양하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주로 기억이 문제가 되는 기억성 경도인지장애와 기억 이외의 다른 인지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는 비기억성 경도인지장애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기억성 경도인지장애입니다. 기억장애가 있지만 일상생활은 정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매년 10 내지 15%의 기억성 경도인지장애가 장애를 가진 분이 알츠하이머병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정상인의 1 내지 2%의 발병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억성 경도인지장애의 임상적인 진단 기준은 기억장애가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환자나 환자의 가족에 의해서 호소를 하게 되고, 나이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것이 검증이 되었고, 기억력 이외에 다른 인지 영역은 정상인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은 거의 정상이고,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제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비기억성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기억력 이외에 다른 인지 영역의 장애를 말합니다. 방향 감각이나 시공간 기능, 실행 기능, 그리고 언어 기능의 장애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바뀌었다거나 사고나 행동이 굼뜨거나 사람이 변했다는 느낌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보다는 루이체 치매나 전두 축두엽 치매 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경도인지 장애의 경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10 내지 15%의 환자에서 치매로 진행한다고 보고가 된 바 있으나 이는 주로 기억성 경도인지 장애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런 높은 발병률을 보고하지 못한 다른 보고들이 여러 있어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높은 치매 전 단계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비타민 결핍이나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 우울증과 같이 일시적이고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경도인지 장애가 발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에는 다중영역형, 그러니까 인지 기능에 대한 검사에서 2가지 영역 이상에서 지장이 있거나 도구적인 일상생활 활동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저하가 된 경우, 그리고 뇌영상 검사에서 치매에 부합하는 소견이 보이는 경우, 혹은 치매의 원인 유전자 혹은 치매 위험을 가지는 유전자를 가진 경우에 치매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특히 정기적인 관찰과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이 치매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치매를 말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유전적인 소인에 의한 경우가 더 많겠지만 알츠하이머 병 이외에도 혈관성 치매나 루이소체 치매, 알코올 치매, 뇌염에 의한 치매 혹은 전신 질환에 의해서 뇌가 손상이 되는 경우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다양한 원인의 치매가 발병을 할 수 있다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초록이 치매는 환자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산 활동이 중단되고 경력이 단절되면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가족 역시 환자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또한 현재 치매에 대한 대부분의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지지 시스템이 노년의 치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이 상대적으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록이 치매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지 혹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치매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미국 신경정신과 학회의 진단 기준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지 기능의 영역은 주의력, 집행기능, 학습과 기억, 언어, 지각, 운동 또는 사회인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손상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누구냐면 그것이 환자나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 또는 임상의사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하를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에 의해서 검증을 하거나 혹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과거에 비해서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 결손에 의해서 일상생활 활동에서 본인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러한 인지결손에 의한 장애가 선망과 같이 일시적인 혼돈 상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증이나 혹은 조현병과 같이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증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지장애를 명백하게 확인하고 이러한 인지장애에 의해서 일상생활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이거나 혹은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인지기능의 영역과 그리고 그에 따른 치매의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기능은 인간이 외부의 세계의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고 판단하여서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인지, 사고, 기억, 판단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지는 사실 주변의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지각,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영역으로 보았을 때는 주의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언어 능력, 시공간 구성 능력, 그리고 실행 능력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주의 집중력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한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모두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고 나에게 필요한 특정한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주의력이라고 합니다. 주의를 지속적으로 하나의 대상에서 유지하는 것을, 대상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을 지속적 주의력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의미 없는 정보 혹은 다른 자극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서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선택적 주의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주의를 배분하는 능력도 주의 집중력의 하나입니다. 다음 기억력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과거부터 알던 사실을 기억하고 회상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작용 시간에 따라서 아주 짧게 단기 기억, 즉 하루나 이틀 상관의 기억을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내가 배웠거나 경험한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장기 기억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장기 기억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기 기억은 다시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 외현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어떤 행위나 기술,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조작하는 데 대한 기억인 암묵 기억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암묵 기억은 실제로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을 해서 전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쉬하기가 어렵죠.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돌리는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외현 기억은 내가 친구와 자전거를 탔다는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거나 내 자전거가 검은색이다라는 어떤 물건 혹은 대상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의미 기억은 의식적으로 접근해서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기억들이죠. 그래서 이런 외현 기억과 암묵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언어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스스로 말을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 말하는 능력, 물건의 이름을 대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하는 능력, 그리고 말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같이 쓰고 읽는 능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회 언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데 특정한 규칙이나 운율, 리듬, 전후의 표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적절한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거나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의 뉘앙스나 운율이나 리듬, 전후의 이야기를 따져보면 잘한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이해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사회 언어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간 구성 능력입니다. 거리 그리고 방향을 인식하거나 입체적인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각 능력이나 내가 어떤 물건을 주로 구성하고 짤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퍼즐을 하거나 그립을 그리거나 어떤 위치에 찾아가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 기능인데요.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계획하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순서를 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 기능 중에 가장 복잡한 상위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기억력 장애입니다. 초기에는 하루 이틀 상간의 짧은 단기 기억 장애로 주로 나타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게 됩니다. 말씀드린 건망증과 구분이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기억력까지 손상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언어장애입니다. 어떤 이름을 대지를 못하게 돼서 이것, 저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어떠한 단어를 적절하게 쓰거나 할 때도 혹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뜻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말을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대화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다음은 시공간 능력 장애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길을 잃습니다. 운전하는 법은 알아도 어떠한 목적지를 찾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본인이 아주 익숙하던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압력 장애인데요. 진압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요소 가운데 시간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가장 먼저 나타나서 계절에 맞는 옷을 입지 못한다든지 날짜를 적절하게 알지 못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실행 능력 장애입니다. 어떤 목적 있는 행동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운동화끈을 매지 못하거나 어떤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좀 더 어려운 식탁을 차리는 일이나 이런 부분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먼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식사나 옷을 입는 아주 단순한 일에서도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산 능력의 저하,
인해서 돈 거래를 할 때 실수를 한다거나 판단력의 장애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거나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치매에서 인지기능 장애로 인한 증상과 함께 생각이나 기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마 이따가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지만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혹은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리고 없는 소리를 듣거나 없는 사물을 보는 환청이나 환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격의 변화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미 없고 반복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에게 아주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진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경과와 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원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역성 치매는 적절한 원인을 제거하거나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거나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려운 알츠하이머병이라 하더라도 조기에 진단함과 치료를 병행한다면 점차 병이 진행하는 속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혈관성 치매와 같이 뇌 손상으로 인해서 발병하는 경우에 혈관성 질환을 유발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인자를 관리를 해서 더 이상 뇌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면 악화를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인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여기에 따른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진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 진단의 과정은 크게 선별, 진단, 감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선별 검사는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세하고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선별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이후에 진단검사 과정으로 넘어가서 선별검사 이후에 인지장애가 의심이 되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시행되는 검사이고요. 감별검사는 이러한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감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다양한 검사들을 이룹니다. 선별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혹은 가까운 가족이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더 자세한 검사를 필요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별의 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런 선별의 목적으로 혹은 인지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내원하 있을 때 환자의 인지기능 수준을 병력 청취 과정에서 간략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간이 정신상태검사가 가장 흔히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 중앙치매센터에서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 환경에 적절한 선별검사 도구인 인지선별검사 도구를 완성하고 표준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용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별검사 결과는 아주 해석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별검사는 환자가 이전에 어떤 인지기능 상태가 얼마나 좋았는지 혹은 얼마나 낮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점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자세한 인지 영역을 검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이전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점수 이하면 치매냐 혹은 어떠한 점수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단순히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검사가 필요한지를 예측하는 선별의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선별검사 이후에 인지장애가 의심이 되어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시행되는 심층적이고 다양한 검사를 진단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진단검사는 의사의 면담, 그리고 표준화된 신경심리검사,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과
정신행동 증상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사의 면담은 병력조사부터 시작됩니다. 인지장애에 의한 증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변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경과를 가졌는지 자세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는 병식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환자를 잘 아는 정보 제공자가 꼭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른 뇌신경 질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신체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진단검사 과정 가운데 표준화된 신경심리검사는 환자의 나이, 성별, 교육 수준을 고려해서 환자의 인지 기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세부 인지 기능을 아주 세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혹은 치매인지를 구분합니다. 또한 인지 기능의 다양한 영역을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는지 파악해서 다양한 치매의 원인 질환을 구분하는 데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치료 이후에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사는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 서울신경심리검사가 세부적인 영역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점이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 노인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으므로 사용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검사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쉽지 않은 검사죠. 그래서 검사 시간이 훨씬 짧은 세라드나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인 경우에는 종합적인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추후 반응이나 추적 관찰을 하는데 이용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활동과 정신행동 증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활동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치매 진단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환자의 독립적인 능력을 평가해서 이에 대해서 필요한 돌봄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평가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리고 도구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모두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을 평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분이나 감정의 변화에 의한 증상인데요. 이런 정신행동 증상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인지장애 발생 이전에 먼저 나타나는 초기 증상인 경우에는 특정한 치매의 원인 질환을 가리키는, 즉 진단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한 환자와 가족을, 특히 같이 생활하는 가족을 굉장히 괴롭히는 증상이긴 하지만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증상의 조절이 가능하므로 정확하게 평가해서 치료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신행동 증상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경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추적해서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단 과정의 마지막으로 감별검사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감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다양한 검사들을 이룹니다. 진단검사의학과 그다음 뇌영상검사 등이 크게 나누어서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진단의학 검사는 전신질환에 의한 치매를 감별하고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질환들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샘 질환이나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특정한 비타민의 결핍증, 감염성 질환, 그리고 수면 무호흡 증후군, 만성 폐쇄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혈액, 소변, 그리고 X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감별검사의 두 번째 뇌영상 검사입니다. 뇌를 실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뇌의 구조와 모양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적인 뇌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뇌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뇌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구조적인 뇌영상 검사는 크게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 공명 영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단층 촬영 경우에는
비용이 적고 시간이 짧게 걸리지만 세부적인 뇌의 구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한 뇌의 세부 구조를 알려주는 자기 공명 영상이 더 선호됩니다. 기능적 뇌 영상 검사의 경우에는 꼭 필수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검사입니다. 방법적으로는 단일 광자 방출 촬영이 있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PET 검사는 최근에 컴퓨터 단층 촬영과 같이 시행해서 뇌의 구조적인 이상과 함께 기능을 들여다보는 좋은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뇌의 특정한 부위가 얼마나 뇌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포도당을 잘 사용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에서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아밀로이드와 같은 병적 단백질을 측정하는 데 이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치매 환자의 뇌 영상 검사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가장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무게는 1200 내지 1500g에 불과하지만 인간이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사용하고 하루에 500kcal 이상을 소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뇌, 그리고 뒤쪽의 작은 부분이 소뇌, 기둥 역할을 하는 뇌간, 그리고 사이에 존재하는 간뇌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았을 때 표면이 구불구불한 가장 커다란 뇌가 대뇌가 보이고 뒤쪽에 소뇌가 보입니다. 사이를 잘라서 보면 커다란 부분인 대뇌, 그리고 뒤쪽에 붙어 있는 작은 소뇌, 그리고 사이에 존재하는 간뇌 부분, 그리고 기둥 역할을 하는 뇌간 부분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지 기능이 대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중 자세하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뇌는 인간의 균형을 맞추고 동작을 자세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간 부위는 우리 몸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이면서 호흡과 심장이 뛰는 것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뇌 부분은 감정과 우리 몸의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뇌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앞에서 잘라서 본 모양입니다. 운동이나 감각, 인지, 감정, 언어, 기억, 추리, 사고 등 인지 기능과 연관된 모든 기능들을 담당하고 거기에다가 운동과 감각이 포함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한가운데 커다란 골짜기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잘라서 보게 되면 신경세포가 존재를 하는 이런 거뭇한 부분으로 보이는 회백질이 존재하고 이런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섬유로 이루어진 하얀색 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이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이 가장 많은 곳이 거죽을 차지하는 이런 피질 부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피질 외에도 신경세포가 모이는 부분을 우리가 크게는 기저핵이라고 부르는데 기저핵은 실제로 인간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과 연관이 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피질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 피질은 이 가운데 커다란 골을 중심으로 앞쪽의 전두엽, 그리고 중간에 느슨하게 되어 있는 또 하나의 골을 중심으로 그 뒤에 존재하는 두정엽, 그 다음 가장 뒤쪽에 존재하는 후두엽, 그리고 옆에 측면에 존재하는 측두엽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전두엽에는 인간의 운동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신경들이 모여 있고요. 두정엽은 우리 몸의 감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측두엽은 소리를 판단하고 언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후두는 시각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커다란
뇌의 피질은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특정한 영역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질을 다시 위치가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운동, 감각, 연합, 변연계의 기능 등으로 구성을 나누어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그림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얼굴이 크고 손이 큽니다. 그리고 좀 더 큰 면적이 큰 몸뚱아리와 다리는 아주 작은 영역의 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은 미세하고 자세한 일을 하는 부분의 영역이 훨씬 더 크고 넓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전두엽, 그리고 감각은 두정엽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감각들이 존재를 하죠. 말씀드린 대로 청각과 시각, 후각 등 이러한 다양한 운동과 감각 영역의 특정한 기능 이외의 부분을 모두 다 연합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감각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연합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운동은 중심이랑 앞쪽, 감각은 중심이랑 뒤쪽의 일반 감각, 그리고 소리 감각, 그리고 시각적인 기능, 이런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연합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 그리고 각각 이런 부위에서 연합적인 역할을 해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에 정보가 처리가 되고 판단이 되는 거죠. 변연계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간뇌와 피질의 일부를, 가운데 피질의 일부를 포함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과 본능적인 욕구와 연관이 있게 돼서 이에 도리어 이것들이 기억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빨갛고 동그란 것이 어떤 거는 내 몸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음식이 되고 어떤 것은 위험한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내가 생존에 이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과 본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가운데 부분의 변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의 뇌영상 검사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뇌영상 검사 소견입니다.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 뇌의 영상, MRI 영상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노인에 있어서는 뇌에서 단면인데요. 피질에 있는 그러니까 회백질을 잘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신경섬유가 지나는 백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저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뇌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뇌측 측두엽 부위가 이 부위가 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까만 것은 뇌척수액, 그러니까 뇌실질이 아닌 뇌를 구성하는 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기의 알츠하이머병이 되면 특히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관찰이 되냐면 뇌측 측두엽 부분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 관찰이 정상 사진 화면과 비교를 해보면 까만색 물 신호가 뇌척수액 신호가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진행이 되면 이런 뇌측 측두엽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의 뇌가 위축이 되어서 까만색의 뇌척수액 신호가 늘어나고 뇌의 실질은 더 위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혈관의 손상으로, 특히 뇌혈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 뇌혈관으로 혈액 공급을 받던 뇌가 손상이 되어서 발생하는 치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 영상을 통해서 MRI 영상이나 CT 영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뇌의 영역 부분이 손상이 된 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이 가운데 뇌측 측두엽 부분에 하얀색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부위의 이상 때문에 기억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두정엽 부분에 손상이 돼서 이미 까맣게 되거나 하얗게 변화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언어 능력의 장애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전반적인 하얀색 변화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된 혈관성 치매의 다양한 뇌 손상의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기능적 뇌영상 검사 소견입니다.
여러 검사가 있겠지만 먼저 포도당 양전차 방출 단층 촬영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도당은 뇌신경세포가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런 뇌신경세포가 열심히 잘 일을 하면 포도당이 많이 흡수가 되어서 빨간색으로 혹은 아주 샛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주로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피질이나 기저혈에서 빨간색으로 흡수가 되어서 표현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뇌의 특정한 부위에 이상 소견이 먼저 발생하는 것을 비교해서 보자면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이렇게 측두엽의 뒤쪽 부위에서 포도당의 흡수가 떨어져서 파란색으로 신호가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루이 소체 치매인 경우에는 두정엽과 후두엽에서 흡수가 저하된 것을 보여줍니다. 전두 측두엽의 경우에는 전두엽과 측두엽 앞쪽에 흡수가 떨어져서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적 단백질인 아밀로이드를 확인하는 기능적 뇌영상 검사 소견입니다. 정상인에서는 이런 피질 부위에 아밀로이드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서 빨갛거나 노란색으로 보이지를 않는데요.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이런 피질 부위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되어서 아주 밝은 신호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적 단백질을 아밀로이드 이외에는 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곧 다른 방법들이 추가해서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의 정의와 진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